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시즌2를 준비하는 중국의 숨은 병기 어디 있을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공격, 중국이 그 큰 덩치값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이번에는 얼마나 잘 버티고 심지어 나아가 도전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중국에 20년 거주하셨어요. 기업에서도 일하시고 아마 거기에 성정, 문화, 제도에 대한 이해가 탁월하신 분입니다.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중국에 대한 이해가 탁월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이거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면서 들어보니까 너무 이제 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이해가 깊다 보니까 가끔은 한국의 어떤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다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나 봐요. 네, 그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응. 나의 생각과 제가 익숙해져 있는 사고와 여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더 기대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볼 수가 있구나. 이런 뷰도 있구나. 더 신선하고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니, 감사합니다. 같은 정보라도 뷰가 달라지면 또 분석과 해석과 전망이 달라지니까 네, 가보죠. 네, 네. 이제 트럼프 2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경제 정책 중에 이제 가장 큰 그림은 관세, 무역 전쟁, 우린 절대 무역 적자 안 보겠다 이건데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또 관세 뭐 60% 벌써 그런 얘기가 있는데 중국은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1기 때 많이 힘들었으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트럼프 1기 그리고 바이든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잘 협력해 나갈 전망은 어둡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네. 중국의 각 싱크탱크들한테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이제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네. 아마 그것은 그 정부 내의 분석은 끝나 있는 상태지만 점검 차원에서 이제 바깥에 있는 싱크탱크들한테도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준비는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물론 지난 한 30년 동안 미국이 세운 질서 위에서 중국이 번영한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길게 보면 한때는 자기네들이 이제 천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니까 네. 미국이랑 같이 갈 생각을 일치감치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경쟁자라고. 저는 그게 아마 그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한다든가 네. 중국은 원래부터 중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천하의 주인이 되고 남들이 다 조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네, 많으시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분명히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현실을 잘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팍스 아메리카나의 질서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을 잘 의식하고 있고 현재 중국의 국력이 미국만 못하다는 것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력 같은 거. 예,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현재로서는 미국에 도전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현재 중국이 원하는 것은 조국 통일 과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대만. 예. 근데 그 양안 이슈는 미국이 껴들면 바로 그냥 아웃이 되는 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까지 껴서 생각하면 미국보다 더 월등한 군사력을 확보하여 패권을 장악해야 가능한 과업 아닌가요? 지금 군사력이 미국과 비견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생각은 그래서 국지 우위, 그러니까 타이완 근처에서 군사적 우위, 지역적으로 제한된 면적 안에서 우위를 차지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그것조차 아직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이나 도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 트럼프 2기에 이제 미국의 대중국 어떤 뭐 경제적인
보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견제가 들어왔을 때 견제를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조금 네. 더 도전적인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봐야 되나요? 높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현재로서 자국의 국력이 미국과 정면 충돌할 만큼 크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 대로 잘 인지하고 있고, 둘째는 현재 트럼프 2.0에서 지금 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미국 주도로 추진돼 왔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중국을 분리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란 말이죠. 네. 그 방향은 중국으로서는 글로벌 마켓을 떠난다는 것은 중국의 앞날을 망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절대 그 방향으로는 가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 보고도 왜 글로벌 시장에서 당신이 나를 밀어내려고 하느냐. 나는 떠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오히려 미국 내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을 디커플링 하려고 했던 미국의 여러 정책이 결과적으로 미국을 디커플링 시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도 좀 하고들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1기와 2기의 다른 점, 그러니까 1기 때보다 2기에 훨씬 더 정보가 많아졌고 트럼프는 또 공공연히 과거와는 다른 어떤 조건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왔던 차. 네, 네. 그래서 시진핑을 비롯한 네. 지도부는 1기 때와는 어떻게 다르게? 트럼프 일기 때는 아주 확연하게 중국 지도부가 당혹을 했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워했고, 여기 대표적 구체적인 장면이 혹시 있을까요? 당황한 모습은 이렇게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할 만한 게.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왔을 때도 중국 지도부에서 나가서 한 얘기들이 사실 일관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여부는 크게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이 베이다이허 회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높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 때 네. 휴가라는 명분으로 베이다이허라는 이 휴양지에 와서 사실은 워크숍 비슷하게 그런 회의를 한다. 캠프 데이비드 회의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거죠. 네. 근데 좀 규모가 클 뿐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거론됐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갑론을박. 그리고 당시 정세에 대한 판단이나 시선이 여러 가지가 교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가 뭔지, 우리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예. 이게 다 얘기가 왜 갑자기 달랐군요. 미국이 저러는 건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국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해줘야 미국이 만족을 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상당히 정리된 상태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번에는 중국이 자신들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지금 전혀 바깥으로 누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올해 초에도 큰 행사가 있어서 예. 다들 거기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근데 나온 얘기들이 너무 추상적이라 언론 입장에서는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베이다이허 회의라는 게 이게 굉장히 바깥으로 정보가 많이 나가는 회의예요. 왜냐하면 이 베이다이허 회의는 비정규 회의이기 때문에 할 소리 못할 소리 좀 편하게 하는 면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오비들, 그러니까 원로들. 원로들, 은퇴한 사람들을 많이 모셔와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견을 구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의견을 구한다는 건 예의상 이렇게 묻는 거고, 사실은 이제 자기들 선배들에 대해서 선배 대접도 해주고, 또 그분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제 지도층의 어떤 정당성을 의견이, 확보하는 거군요. 그렇게 해주는데, 네. 은퇴한 노인분들은 저희들도 나 한때는 잘 나갔었어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럼 오랜만에 그 회의 가가지고 말씀 많이 하시겠네. 옛날 후배들인데 지금은 뭐 장차 건들 돼가지고 뭐 선배님 뭐 이랬으면 저랬으면 다 설명을 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끝나고 나서 나와서 얘기하시는구나. 주변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베이다이허에 갔는데 말이야. 그 무슨 장관이 말이지. 내가 조언 좀 해줬어. 뭐 이러면서. 그렇죠. 이거 묻길래 내가 이런 얘기 해줬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일체 없고,
시진핑 주석 본인도 뭐 베이다의 허회에서 심각하게 논의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고요. 그럴 리가 있나, 그죠? 심각하게 얘기 안 했을 리가 있나. 예,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네.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긴장은 상승하는 국면에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가능한 한 자신들의 내부 방침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과 당장 속된 말로 맞짱을 뜰 네. 생각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세적으로 방어를 하는 상황이고 그 뒤에서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데 그 준비하는 내용이 예를 들면 뭐 지금 일각에서는 뭐 위안화 평가를 또 낮춰서 위안화의 가치를 낮춰서 경쟁력을 높이는 네. 방식, 네. 뭐 미국 국채를 좀 공산당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경제 정책 면으로 본다면 네. 일단 미국이 아주 강경한 정책으로 나올 거라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인데 사실 기본 방향은 이미 지금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그 환율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 위안화 약세는 정해진 대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위안화가 절하되는 추세가 더 심각하게 일어날 텐데 이게 미국으로 수출을 하거나 대외 수출 경쟁력은 사실 향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면 중국에 대한 투자, 내수. 내수보다 중국의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그리고 투자하는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그 불리하게 작용을 할 그렇죠. 겁니다. 환차손 굉장히 손해를 보겠다면서 안 들어오겠다 또. 예. 그래서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거는 네. 환율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낮아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 위안화 절하를 어느 정도 선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강달러와 위안화 약세는 계속되겠지만 어느 선에서 중국 정부가 방어를 할 거냐가 우리가 봐야 되는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몇 가지 그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능한 한 미국에 붙어 있어야죠. 그래도. 네. 예. 큰 시장이고. 예. 네. 그러나 그거는 중국 마음대로 되기보다는 트럼프 마음대로 되겠죠. 그러면 다른 시장은 잃지 말아야 되죠. 네. 그래서 EU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 쏟던 정성의 상당 부분을 이제 EU에 이제 쏟는 것이고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지역 블록 경제들. 그러니까 중국이 주장하는 바는 WTO가 가지는 글로벌 마켓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다자간 경제 체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기존에 체결했던 RCEP나 지금 일본 주도로 하고 있는 CPTPP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려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 미국이나 유럽의 서방 시장이 중국으로부터 사주는 물건이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다음 생각하는 건 우회 수출이죠. 뭐 멕시코를 통해서 그렇죠. 미국으로 보낸다든지. 아세안이나 네. 남미 국가를 통해서 이제 우회하는 그 체제를 만들고 그게 여러 그 중국 기업들 각각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한 데 있어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구미 시장이 중국 입장에서 줄어드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죠. 큰 시장이 미국만한 큰 시장이 있을까요? 사실 없죠. 네. 그러나 찾아야만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브릭스나 글로벌 사우스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나. 지금 무진장 애를 쓰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시절을 지나면서 중국이 해왔던 게 좀 더 강화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눈에 띄게 탁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할 만한 카드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좀 가능성 있다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생각하지 못한 무슨 신기한 방법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일론 머스크 얘기를 요즘엔 참 일론 머스크는 온갖 데 다 나와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중국 얘기할 때도 일론 머스크가 빠질 수가 없는 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부에서 주요한 직책을 네. 맡았죠. 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중국을 너무나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트럼프의 되게 오른팔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네. 중국 네. 입장에서는 우리랑 그래도 한때 네. 중국의 전기차 기술을 뭐 전수해줬다는 표현까지는 예. 그렇고 아무튼 배울 수 있게 예. 도움을 줬던 사람 예. 그리고 일론 머스크 본인이 네. 친중파와 네. 비슷한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제2의 키신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네. 네. 박사님 평가는 어떠세요? 네, 중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음흠.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키신저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반응이고요. 단호하게. 근데 예. 그것도 사실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역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역할을 기대하는 면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소수 의견이고요. 어허. 소위 중국의 주류 의견은 네. 일론 머스크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예요. 냉정하군요. 현실 판단이죠. 현실 현실주의자들. 판단이죠. 네.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음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미국에서 존경받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존경받는 것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지금의 전기 자동차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지만 네. 이런 겁니다. 중국이 지금 최근에 네. 제시하고 있는 정책이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매체에서 뭐 소개를 했지만 지금 별로 떠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신질 생산력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 체제, 산업 체제라는 거는 양적 생산력 체제였다고 보는 겁니다. 노동력 집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핵심만 얘기한다면 어쨌든 많이 만들어서 싸게 판다. 많이 팔아서 그러니까 싸다는 건 싸다는 뭐 아니에요? 원해서 싸게 한 건 아니니까요.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많이 번다. 네. 이게 이제 양적 생산력 체계라는 거죠. 네네. 어떤 면으로는 저희 한국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여하튼.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이 최근에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니까 방향선회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7년, 2008년 경부터 네. 중국 내 싱크탱크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이런 그 양적 생산력 체제가 문제가 있고 한계에 왔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2008년도에 벌써.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바꿔져 왔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질 생산력의 개념 쪽으로 이동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방향은 당시 1997년에 IMF 사태를 겪었고 네.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중국의 경제 시스템이 외국 그러니까 해외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큰 영향을 입는다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대외 경제 종속형을 그 종속도를 낮춰야 된다고 어허. 당시에 이미 그 장기적인 그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국이 수출 액수가 계속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감각적으로는 중국이 전 세계의 물건을 대량 생산해서 저가로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 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죠. 근데 실제로 2007년, 2008년 당시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대외 경제의 비중이 71%까지 올라갔던 상태였습니다. 네. 지금 38%예요. 수입도 굉장히 수입과 수출 모두 줄이고 있는 겁니다. 오. 그 비중을. 근데 절대 규모는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준다는 예. 것은 그만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능력이 커졌다는 거죠. 그걸 의도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겁니다. 그거를. 네. 그래서 이 방향은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대외 경제 비중을 상당히 더 낮추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내수 비중을 높여야겠죠. 대폭 옮긴다는 목표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질적 생산력 체계로 바꿀 때의 모델이 일론 머스크. 머스크였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중국의 국가 전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가 나왔을 때 뭐 전력을 다해서 모셔왔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 보세요. 그 다음 스타링크 나왔죠. 남들 다 4G, 5G
그다음 6G? 그럼 그다음은 나도 알겠네. 뭐 7G, 8G, 9G 이렇게 나가겠네. 근데 거기서 그냥 점프를 해버렸잖아요. 다른 차원으로. 그리고 위성 띄워버려 이랬고. 예, 네. 뉴럴 링크를 뭐 한다고 하고.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예. 좀 거칠게 말하면. 예. 네. 근데 중국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잖아요. 네. 공산주의는 유물론에서 출발하고요. 네. 유물론은 그런 종교적 윤리적 감각이 우리와 좀 다릅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야? 과연 그래도 돼?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미래에는 뭐가 있을까? 종교는 뭐가 있을까? 이게 아니라 예. 지금 당장 물질적인 것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느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거는 중국 공산당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 감각 우리가 잘 모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시각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가 추진한 사업은 정말 공산주의 국가의 모범 같은. 그러네요. 그런 유체네요. 사업들입니다. 알고 보니. 예. 자본주의의 첨단에서 왔는데. 예. 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수많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 관원과 사업가들에게 이런 인사이트. 인스피레이션을 고무됐구나. 불러일으키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되게 고위층이랑 얘기도 되게 자주 하더라고요. 말이 잘 통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고위층들이 너무 그런 좋아하는 통찰을 거야. 얻고 싶죠. 일론 머스크의 통찰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경제적 기여를 하는 사업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우리 중국이 나아가야 될 추구해가는 방향에 어떤 구체적인 그치.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통찰을 방법론을 제공하는. 제공해 준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오. 그래서 그 테슬라에 대해서 그 자율주행 실험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선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혹시 그로 인해서 뭐 죽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해도. 다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신기해. 그리고 미국의 그 하이테크가 발전하는 속도를 중국이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지불하는 대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그 대단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게 미국 정부를 돕는 거죠. 그렇죠. 미국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중국 공산당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여기에 공감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적이라고 할까? 네, 제갈공명을 바라보는 주유라고 할까? 뭐 이제 그런 감각일 수는 있어도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 거라는 기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정말 냉철한 현실 분석. 배울 건 배우지만 우리를 위해 이뤄줄 사람은 아니야. 네. 이렇게 네. 딱 정리를 했다는 거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론 머스크 자체가 본인이 사업가고 중국이 네.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 본인이 친화적으로 했을 때 얻는 네. 이익이 있으므로 네.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너무 이제 극적으로 벌어지는 거는 막는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아하, 또 제가 또 소극적으로 화성을 생각을. 가야 되는 사람이고.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마켓을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럼 중국이 현재 자기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냐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엔 또 중국차가 엄청 잘 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도 네. 자동차로 국한 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죠. 자동차뿐만이 아니지 거기는. 예. 그 테슬라가 지금 상황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지금 테슬라는 뭐 확실한 것인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그 중국의 대다수 전기 자동차 회사의 영업 마진율이 한 8, 9%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테슬라가 18%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압도적입니다. 네. 그리고 유럽 EU에 들어갈 때 테슬라는 관세가 한 8%인가 7%인가 8%인가 그 정도에 불과한데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뭐 20% 30%씩 붙었죠. 네. 그러면 지금 그 미국 자동차 회사나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 자동차에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럼 만일에 이런 식으로 그 중국 자동차에 대해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올릴 경우에 테슬라는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훨씬 더 가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아하. 네.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정말 사업 수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했고 머스크가 근데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혹은 이제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키신저의 역할은 안 할 것이라고 단언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주식 시장 있잖아요. 예. 아까 잠깐 얘기해 예. 주셨는데 지금 중국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내수 네.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또 최근에 중국에서 부양책 썼잖아요. 뭐 환율도 쓰고 재정도 쓰고. 네. 근데 물론 그 구체적인 액수 같은 건 잘 안 나오긴 네. 했지만 그래서 주식 시장은 정말 역시 중국이다 싶을 정도 확 뛰더라고요. 네. 조금 네.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또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게 효과가 네. 있으려고 하는 건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길게 보는 데고 하는 데까지 밀어붙이는 성질을 갖고 있는 데인데 이 정도 가지고 멈출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아주 소수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소수 의견 좋습니다. 분들과는 저는 생각이 좀 틀린데 우선 저는 중국 공산당이 지금 뭐 10조를 푼다, 6조를 푼다 하는 이야기가 네. 중국 공산당이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 정부는 지난 시간 동안 사실은 그 통화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효과가 없었어요. 환율 정책 같은 거. 아, 돈 그러니까 푸는 예를 정책이. 들면은 돈 푸는 정책이. 그 상하이 지방 중심으로 해서 1조 위안의 통화를 공급한 적이 있었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효과라는 건 내수 진작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소비가 얼어붙었다 하니. 예, 돈 그럼 풀었는데 그러니까 그럼 쏟아는 돈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요?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돈을 큰 규모로 풀면 그 돈이 다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들 호주머니로 갑니다. 아하. 경로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실은 지금 가장 어려운 층이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일반인 서민 이런 사람들이 막 돈을 써야 이게 경기가 진작이 되고 그렇죠. 소비가 돌아가는 건데 네. 무슨 방식이 됐든 돈을 풀면 그게 기업이나 금융기관이나 뭐 이런 데로 가고 그럼 이 사람들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 돈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쵸. 이 사람들은 평소에 짜장면 같은 걸 먹지도 않는 사람들이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쓰는 돈은 대개 어디로 가냐? 역시 또 자산으로 갑니다. 금융자산으로 가든지 부동산 자산으로 가든지. 네. 그러면 금융자산 값이나 그럼 주식은 뛰어서 그랬죠. 뭐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좋아하겠죠. 외국인 투자자가 좋아하고 증권회사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일반인들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네. 물가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중국 그 지도부가 계속 얘기하는 게 실체 경제가 중요하다, 실체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체 경제. 예. 우리 말로 바꾸면 뭐 우리 제조업 말로는 같은 실물 거. 경제에 실물 가까운데 경제. 그 정의를 잘 읽어보면 우리 국가 경제에서 금융을 딱 빼면 그게 실체 경제예요. 그럼 금융은 비실체 경제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비실체 경제라고 그렇습니다. 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사고방식으로는 금융은 경제가 아니에요. 이게 실체에 있는 경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국 금융회사들한테도 네. 금융회사의 그 사명은 실체 경제의 를 지원하는 데 있지. 그거 되게 유물론적인 사고네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금융 부분은 외국 기업 보고 하라고 그래. 너희들 잘 놀아봐.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로 국제 경제나 여기에 영향이 크게 주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워낙에 지금 내수 경제가 안 너무 안 일어나고 좋으니까. 결정적으로 부동산으로 인한 그 가구 경제가 문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그러면 안 된다는 정책을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죠. 그러나 시장이 말을 안 들은 거죠. 그게 갑자기 팬데믹 3년이 오면서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모순이 한 번에 다 터져 나와버리고 네.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뭐 10조 위안 풀고 돈 풀고 해서는 안 되는데 정책을 써다 효과가 없고 시장에서는 시쳇말로 아각되고 코너에 몰리고 뭔가 내놓긴 해야 되겠고 그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복구시켜야 되니 이제 시장이
자꾸 이야기하는 정책을 내놓는 거죠. 아, 그럼 이게 실제로 그러면 실체 경제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 네. 이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10조 어쩌고 얘기하지만 이게 나름대로 방어 장치를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 정부의 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몇 조를 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거기에 잘 보면 이렇게 해서 생긴 돈을 지방 정부가 실체 경제에 쓰도록 이렇게 그 단서 조항들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함께 있었던 메타 정보 같은 게 더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관료들을 부정부패로 숙청을 네. 했습니까? 네. 그런데 그 시진핑 주석이 나서 가지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구체적으로 사례도 들어주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전에 없었던 일이라서 뭐 실수가 있었다.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하고 계속해서 그 과거에 부정했던 정책도 크게 쓰고 돈도 큰 규모로 내밀고 하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심지어 뭐 집을 정부가 사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말하자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메시지를 주는 거였군요. 예. 그래서 주식이 뛰기 시작하고 이거 뛸 거야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빚을 내서 또 투자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폭락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만수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작용과 부작용이 모두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중국 지도부가 지금 좋게 평가를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인 부양책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둡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나올 정책은 이런 금융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정책이 나와야만 현실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그 실체 경제 직접 연관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실체 경제와 직결되는 산업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인수가 트럼프 2.0입니다. 그렇죠. 정리됐죠 이제.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노믹스 2.0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던질까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응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점과 내용 전망까지 어떤 내용이 뭐의 반대급부로 나올 것이다까지 우리 박사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준비한 질문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뭐 중국이 만드는 채권 발행하는 채권 중에 미국 달러 채권이 있길래 그러면은 위안화 패권을 통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를 듣다 보면 도전할 생각은 없는 중국인인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어입니다. 이것도 방어 차원에서. 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경제권 달러에 도전하기 위해서 위안화에 탈달러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중국을 달러로 제재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탈달러 경제권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각은 러시아 똑같죠? 그쵸. 아랍권 똑같죠? 남미의 좌파 정권들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닥쳤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일단 동결 막 이러고. 그렇죠. 러시아가 당한 것처럼. 만일에 그걸 또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대로 걷다 준다? 그럼 뭐 이제 세상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들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가장 큰 필요를 느끼는 게 러시아와 중국인 거죠. 그렇군요. 벌써 시간이 많이 되는데 우리 박사님이 현지에서 겪은 중국의 성정까지를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새로운 뷰가 느껴져 더 재밌고 인사이트가 느껴지는데요. 우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지금 중국이 막 굴기하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 자동차이고 거기서 대표적인 그룹이 또 비아디거든요. 비아디를 중심으로 우리 중국 전기 자동차와 첨단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2부에서 마저 여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